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방 한 칸에 책상 하나, 그게 제 전부였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아침이었어요. 시골에 계신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서진아,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은 챙겨 먹었니? 저는 멈칫했습니다. 원룸 부엌이라고 해봐야 전기포트 하나 놓을 자리밖에 없었어요. 미역국을 끓일 형편이 안 됐죠. 그렇다고 주변에 미역국 파는 식당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까 먹었어. 걱정 마.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서글퍼지더라고요. 저는 슬리퍼 끌고 동네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은 따끈한 국물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진열대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기요, 미역국 10,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때 사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오늘 생일이세요? 미역국 10,000원어치면 혼자 드시려나 보네. 네, 그냥 좀 먹고 싶어서요. 잠시만요. 사장님이 국자를 들더니 용기에 미역국을 담기 시작했어요. 한 국자, 두 국자, 세 국자. 제가 낸 돈의 3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잡채와 동그랑땡도 넣어주셨죠. 생일 축하드려요. 서비스예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서비스 좋은 가게라고만 생각했죠.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신기하게도 매번 제가 낸 값보다 곱절로 담아주셨어요. 이 가게는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였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고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밥 한 번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데 알거든요. 부담 없이 그냥 식사만. 네? 네. 그렇게 저는 사장님과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사이는 연인이 되었어요. 연애하던 어느 날 남편이 웃으면서 고백했죠. 사실 나 처음 봤을 때부터 반했어. 그래서 일부러 반찬 듬뿍 담아준 거야.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한테 반찬으로 꼬였다니 기가 막혔죠. 저는 5년 동안 남편이 챙겨주는 반찬을 먹으며 공부했어요.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남편이 특제 반찬을 싸다 주었죠. 힘내라는 말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로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전하자 남편이 그 자리에서 제 손을 잡았죠. 서진아, 나랑 결혼해줘. 평생 반찬 담아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새 식구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 후 따로 신혼집을 구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던 아파트로 들어갔죠. 혼수라도 제대로 해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댁에 처음 가보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인테리어를 최근에 싹 하셔서 새 집이나 다름없었죠. 가구도 하나같이 고급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72평이라는 넓이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들어가 살아도 남을 만큼 넉넉했죠. 결국 저는 혼수 하나 없이 몸만 들어온 빈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원룸에서 쓰던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캐리어 하나 끌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왔어? 어서 들어와. 발 시렵겠다. 아이고, 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왔어? 재민이가 안 들어줬어? 그 녀석 참.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를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집 며느리가 공무원이야. 옛날 같으면 창원급제한 거지.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재민이가 복이 많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으니. 저는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은근히 시집살이를 걱정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험담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 방에 들어오시는 법도 없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혼자 거실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실뭉치 옆에 앉아 코바늘을 움직이시는 뒷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시어머니께서 항상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손 씻고 앉아. 국 식기 전에 먹어. 오늘 미역국 끓였는데 서진이 좋아하는 거 맞지? 입맛 없으면 다른 거 해줄게. 뭐든 말만 해. 따끈한 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죠. 시어머니 첫인상은 여리고 햇살처럼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말투도 조곤조곤하셨고 웃으실 때 눈가에 잔주름이 고였어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이셨죠. 남편도 시어머니를 닮았어요. 저한테 늘 고맙다며 감싸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진짜야. 엄마가 당신 오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 맨날 며느리 자랑이야. 나보다 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저는 이런 시집이 세상에 있나 싶었어요. 오히려 얼떨떨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평화로운 새 식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연차를 쓴 날이었어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평일 아침에 집에 있으니 어색하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침부터 거울 앞에 앉아 계셨어요. 화장대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내 입술을 바르고 계셨죠. 평소에 잘 안 바르시던 분이 화장을 하시니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나갔다 올게. 서진이는 푹 쉬어. 시어머니께서는 대답도 짧게 하시고 급히 현관문을 나서셨어요. 저는 괜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슬리퍼를 끌고 살짝 따라 나가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파트 화단 쪽으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멀리서 보니 누군가와 나란히 서 계셨죠. 관리소장님이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화단의 꽃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니 관리소장님도 따라 웃으셨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건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정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관리소장님이 또 나란히 걷고 계셨어요. 두 분 다 손에 쓰레기 줍는 집게를 들고 계셨죠. 천천히 걸으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께서 관리소장님 팔을 툭 치시며 웃으셨어요. 저는 또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죠.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은 출근하다가
서류를 깜빡하고 두고 왔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께서 보였어요. 찬압을 양손에 들고 어딘가로 급하게 걸어가고 계셨죠. 발걸음이 어찌나 빠르시던지요. 저는 멀찍이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관리소장님 근무실 문을 여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보였죠. 저는 살금살금 근무실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살짝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관리소장님 앞에 찬압을 펼쳐놓고 계셨죠. 밥, 국,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드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해오셨어요. 매번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맛있게 먹어요. 많이 담아왔으니까. 두 분이 마주 앉아 밥을 드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얼굴이었죠.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단순히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니 같은 동 아주머니 한 분이 먼저 타고 계셨죠. 저는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어머, 1201호 며느리 되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1201호 아주머니랑 관리소장님 두 분 참 보기 좋아요. 매일 나란히 다니시는 거 보면 절로 미소가 나와. 우리 아파트에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황혼에 저렇게 다정한 분들 보기 힘든데 참 부럽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뭐라 대답도 못하는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아주머니께서 먼저 내리시면서 손을 흔드셨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혼자 남겨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뭘 들은 거지 싶었어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찼죠. 그런데 출근해서 일에 치이다 보니 그 일은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서류 더미에 파묻혀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날 퇴근길에 아파트 상가 슈퍼에 들렸어요. 냉장고에 먹을 게 떨어져서 장을 좀 봐야 했죠.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께서 바코드를 찍으시다가 저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어머, 1201호 며느리분 맞으시죠? 시어머니 연애하시는 거 축하해요. 관리소장님이랑 두 분 참 잘 어울리셔요. 나이가 숫자일 뿐이지 저렇게 예쁘게 사시는 거 보면 부러워요. 소장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아주머니 보는 눈빛이 꼭 신혼부부 같아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애라뇨? 어머, 모르셨어요? 다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요즘 맨날 붙어 다니시잖아요. 아침마다 같이 산책하시고 점심도 같이 드시던데 가족분들은 다 아시는 줄 알았지. 아주머니께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산만 하고 장바구니를 들었죠. 슈퍼문을 나서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관리소장님이 연애를 한다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장면들도 있으니 괜한 소문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동안 봤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화단에서 나란히 꽃을 정리하시던 모습, 집게 들고 함께 걸으시던 뒷모습, 찬압 들고 근무실로 들어가시던 시어머니 모습이요. 저는 아파트 입구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반찬 가게로 출근하고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죠. 마음먹고 시어머니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께서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뭔데? 무슨 일이 있어? 요즘 어머니가 관리소장님이랑 자주 보시는 것 같아서요. 동네에서 이상한 말도 들었고, 혹시 두 분이 만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셨어요. 잠깐 멈칫하시더니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만나고 있어.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네. 그냥 좋은 친구 사이야. 서로 의지가 되는 사람이고. 재민이 아빠 떠나고 30년 넘게 혼자 살았어. 아들 새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고. 그냥 엄마로만 살았지. 새벽에 눈 떠서 천장 보고 있으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 근데 그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나로 사는 것 같아. 꽃 보면 예쁘다 말할 사람이 생겼고, 밥 먹으면서 웃을 일이 생겼고, 그게 그렇게 큰 건 줄 몰랐는데 이 나이 먹고 알게 됐네. 저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을 받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표정을 살피셨습니다. 서진아, 못마땅해? 솔직하게 말해도 돼. 늙은이가 연애한다고 흉보는 거 나도 알아.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알고. 근데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고 그런 거 있잖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고 싶어. 너무 욕심인 거니? 이 나이에 이런 거 바라면 안 되는 걸까?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못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놀라서 그래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는 그걸로 된 거예요. 진심이에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평생 가족한테만 헌신하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고마워, 서진아. 네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무서웠어. 너희들한테 말하는 게. 혹시 손가락질하면 어쩌나, 창피하다고 하면 어쩌나. 근데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눈가에 물기가 살짝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죠.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낮에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남편을 바라봤죠. 여보, 나 할 말 있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관리소장님이랑 사귀신대. 뭐?
아, 아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농담이지? 남편이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야. 오늘 어머니한테 직접 확인했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남편이 벌떡 일어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주었어요. 이게 무슨, 진짜야? 저는 남편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어요. 남편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예순이 넘으셨어. 예순이 넘으셨는데, 연애라니. 난 평생 엄마 옆에 남자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냥 당연히 앞으로도 그러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냥 엄마인 거지. 엄마가 누굴 만난다는 게 상상이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좀 이상해. 갑자기 남자라니.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등만 쓸어주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어릴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차려주시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엄마 인생이 뭐였나 싶기도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가 전부였잖아. 근데 막상 엄마가 누굴 만난다고 하니까 복잡하네. 축하해야 하는 건지 말려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들은 뭐라고 할지, 동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할지, 엄마한테 상처될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남편이 또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남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단 자. 피곤하잖아. 내일 천천히 생각하자. 급한 일 아니니까. 어머니도 당장 뭘 하시겠다는 건 아니셨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누웠지만 뒤척이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저도 쉽게 잠들지 못했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천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낮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방에서 쉬고 계셨죠.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아주버님 두 분이 험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인상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죠. 어머니 어디 계셔? 인사도 없이 들어오시더니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너도 알고 있었냐, 어머니 일?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거실로 걸어 나오시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아주버님들이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경비랑 사귄다는 게 사실이야? 동네방네 소문 다 퍼졌던데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애 엄마가 전화해서 난리가 났어. 창피해서 어디 다니겠냐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는 거 알아? 엄마, 설마 아니지? 평생 점잖게 사시던 분이 왜 이래 갑자기? 그리고 만나도 뭐, 경비? 알고 보니 형님들이 동네 소문을 듣고 아주버님들한테 전달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주버님들을 쳐다보고만 계셨죠. 엄마 제정신이야? 60 넘어서 연애가 말이 돼?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 이거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알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한씨네 할머니가 경비원하고 붙어 다닌다고 수군거려. 엄마가 그러면 우리 체면이 뭐가 돼, 체면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30년을 혼자 사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노망 나셨어? 지금까지 잘 참으셨잖아. 갑자기 왜 이러셔? 아주버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옆에서 듣는데 솔직히 말씀들이 좀 지나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한테 노망이 뭡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경비야, 경비? 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경비를 만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걸맞는 사람을 만나셔야지. 우리가 뭐 못해드린 것도 없잖아. 용돈도 드리고 잘 모시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야? 뭐가 부족해서 이러시는 거야? 우리가 바빠서 자주 못 오니까 괜히 이러시면서 항의하시는 거야? 저는 도저히 듣고만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친구 만드는 것도 너희들 허락받아야 하니?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그것도 니들 눈치 봐야 해? 너희들 다 클 때까지 내가 혼자 키웠어. 내 인생 없이 살았다고. 새벽에 장사하고 밤에 반찬 만들고 잠도 못 자면서 너희 새 키웠어. 그때 너희들이 내 걱정 한 번이라도 했어? 엄마 힘들어 보인다. 엄마 쉬어라.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니? 이제 와서 내가 누굴 만나든 너희들이 뭐라 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경비원이 어때서? 어? 그게 뭐가 어때서 이 난리들이야? 아주버님들이 말문이 막혀 잠시 멈칫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더 들을 말 없다. 돌아가.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주버님들이 저와 남편을 쳐다보셨어요. 이게 뭐냐는 표정이었죠. 그 뒤로 아주버님들이 며칠째 번갈아가며 찾아오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초인종이 울렸죠. 큰아주버님이 오시는 날이면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엄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동네방네 소문났어. 내가 이 동네를 이제 무슨 낯으로 다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네 아들 엄마 경비하고 논다고 수군거린다고. 제발 좀 정신 차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는 문을 쾅 닫고 가셨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이 오시는 날은 더 험악했어요. 나이 생각하라며 협박하듯 말씀하셨죠. 엄마, 지금 몇 살이야? 60 넘었잖아. 나이값 좀 해.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계속 이러실 거면 나도 생각 있어. 명절에 안 와. 애들도 안 데리고 와. 각오해.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듣고만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보, 아주버님들 좀 말려봐. 저러시면 어머니 상처받으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도 알아. 전화해볼게.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주버님들은 오히려 남편더러 편든다고 뭐라고 하셨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아주버님 두 분이 함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형님들까지 같이 오셨더라고요. 네 분이 거실에 쭉 늘어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딱 진을 치고 앉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확실하게 하고 가려고 다 같이 왔어.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며칠 동안 생각해봤지? 그 나이에 연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제 그만해. 그 경비 만나지 마, 응? 알았지? 어머니, 저희가 이러는 게 저희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면 어머니가 더 힘드세요. 사람들 낱말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어머님, 그냥 조용히 사시는 게 나아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그 연세에 괜히 복잡하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남자 만나면 마음고생만 하세요.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럴 거면 그래 알았다. 그냥 친구로 안 지낼게. 아주버님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셨어요. 잘 생각하셨다는 듯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래, 엄마. 잘 생각했어. 역시 우리 엄마야.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들을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친구 말고 재혼할 거다. 아예 법적으로 부부가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아무 말도 안 하겠지. 너희들이 자꾸 이러니까 확실하게 하련다. 더 이상 이 일로 시비 걸 생각 마.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주버님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 재혼 선언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신기하게도 아주버님들한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시지도 않았죠. 저는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아주버님들이 포기한 건가? 글쎄, 엄마가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봐. 괜히 더 긁다가는 엄마가 진짜 재혼하실까 봐 무서운가 보지. 형들도 이제 받아들이려나 보다. 저도 그런가 보다 싶어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 뒤였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아주버님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이전과 달랐어요. 뭔가 잔뜩 준비해온 얼굴이었죠. 입꼬리가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이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방에서 나오셨죠. 큰아주버님이 들고 온 서류 뭉치 같은 걸 탁자 위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엄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알아? 그 경비 뒷조사했어. 싹 다 뒤져봤다고. 엄마가 만나는 그 경비 생각보다 문제가 많더라고.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아주버님을 쳐다보셨어요.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 남자한테 아들이 있어. 근데 장애인이야. 휠체어 타고 다니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엄마 그거 알아? 알고도 만나는 거야? 저는 옆에서 듣는데 심장이 철렁했어요. 뒷조사까지 하셨다니 너무 지나치다 싶었죠. 엄마, 다 늙어서 장애인 새 아들 수발이나 들 거야? 지금 우리 셋 키우느라 고생한 거 잊어버렸어?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왜 또 짐을 지려고 그래? 그 경비가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뻔히 보여. 장애인 아들 치료비 대라고 돈 뜯어갈 거라고. 제정신이야, 응? 엄마, 진짜 제정신이냐고. 시어머니께서 한참 동안 가만히 듣고만 계셨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 아들, 나도 알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아주버님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알면서 만난 거야? 엄마,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알면서 왜 만나, 왜? 우리 보고 그 장애인을 동생으로 받아들이라고? 그거 절대 안 돼. 절대 못 받아들여. 그래, 엄마. 우리도 할 말 있어. 엄마가 그 남자랑 재혼하면 우리 엄마 안 봐. 명절에도 안 오고 연락도 끊을 거야. 엄마가 선택해. 우리야, 그 남자야. 시어머니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입을 꾹 다무신 채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아파트 상가 슈퍼에 들렸죠. 진열대에서 두부랑 콩나물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1201호 며느리, 잠깐만, 나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요즘 이상한 소문 들었어? 이상한 소문이요? 무슨 소문이요? 관리소장님 있잖아. 새댁 시어머니랑 만나시는 분. 그분이 예전에 아내를 죽였다는 얘기가 돌아. 나도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 저는 그를 의심했어요. 네? 그게 뭔 소리예요? 아내를 죽였다니요. 교통사고로 아내가 죽었는데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보험금 타려고 사고를 낸 거라나 뭐라나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러고 다녀. 지금 난리야. 나는 믿지 않았지. 그분이 그럴 분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소문이 하도 파다하게 퍼져서 걱정돼서 그래. 새댁 어머님은 괜찮으셔? 이 소문 들으셨으려나?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요? 나도 몰라. 근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확 퍼졌어. 온 동네가 다 알더라고. 아무튼 시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 괜히 상처받으시면 안 되니까. 저는 대충 알겠다고 대답하고 계산을 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를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데 주민 몇 명이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서로 쳐다보며 수근거렸습니다. 고개를 맞대고 뭐라 속삭이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슬쩍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히 온몸이 따가운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졌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갑자기 이런 소문이 퍼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필 아주버님들이 뒷조사를 하고 난 직후예요. 문득 아주버님 얼굴이 스쳤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까지 하셨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타이밍이 너무 맞아떨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불도 안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죠. 어머니,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께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말릴 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셨죠.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관리실 쪽으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발걸음이 어찌나 빠르시던지요. 아마 그 소문을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확인하러 가시는 게 분명했죠. 한참 뒤에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아까보다 더 안 좋아져 있었어요. 눈이 붉으신 것 같았죠. 울고 오신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저으셨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소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 소문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한테 상황을 설명했죠. 여보, 오늘 슈퍼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소장님이 아내를 일부러 죽였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돌더라고. 어머니도 그 소문 들으신 것 같아. 관리실에 다녀오시더니 울고 계셨어. 아마 소장님이 헤어지자고 하신 것 같아. 소문 때문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문이야. 소장님이 일부러 아내를 죽였다니. 참나. 그리고 갑자기 이 타이밍에 그런 소문이 퍼진다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 외출을 안 하셨어요. 방에만 계셨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몇 번이나 서성였어요. 며칠 뒤였어요. 출근길에 관리실 앞을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이 달랐어요. 관리소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앉아 계셨죠. 저는 깜짝 놀라서 관리실 문을 열었어요. 저기요, 혹시 관리소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관리소장님이요? 그만두셨어요. 며칠 전에 사직서 내셨대요. 뭐 개인 사정이 있으시다고 하셨다던데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역시나였어요. 그 소문 때문에 그만두신 게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었다가 내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여전히 방에서 안 나오셔서 문 앞에서 인사만 드렸죠. 어머니, 저희 출근해요. 저녁에 뵐게요. 대답이 없으셨어요. 요즘 계속 그러셔서 그러려니 하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께서 저녁 준비하시는 소리라도 들렸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으로 갔어요. 똑똑 노크를 했죠. 어머니, 주무세요?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 위에 아무것도 없었죠. 옷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시어머니 옷들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있던 물건들도 없어졌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아 있었죠. 저는 급하게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 방이 텅 비었어. 옷도 다 없고 물건도 다 없어. 어머니가 안 계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침에 분명 계셨잖아. 잠깐. 내가 형들한테 전화해볼게. 잠깐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텅 빈 방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들이 데려가신 건가 싶었죠. 잠시 뒤 남편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들이 낮에 엄마 모시고 갔대. 이제부터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통보하더라. 우리한테 엄마 맡기면 난리가 나겠다나 뭐라나.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한테 말도 없이 모시고 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어머니 가둬놓을 셈인가 봐. 소장님 못 만나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나 지금 가게 정리하고 바로 갈게. 집에서 기다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텅 빈 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시어머니가 계셨던 곳이에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죠.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빈 방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문틀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리다가 끊어졌죠. 다시 걸었어요. 또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저 서진이에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응, 잘 있다. 걱정 마라. 그리고 또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통화 시간이 10초도 안 됐죠. 그 뒤로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렸어요. 받으실 때도 있고 안 받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받으셔도 늘 짧게 끊으셨죠. 어머니, 밥은 잘 드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그래. 걱정 마. 매번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던 분이 맞나 싶었죠. 문자로 안부를 드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보고 싶어요. 답장은 한 줄뿐이었습니다. 응, 잘 있어.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도 매주 전화를 드렸어요. 통화할 때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힘이 없으셨다고 했죠.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예전 같지가 않아. 짧게 말씀하시고 바로 끊으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계시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뵈러 갈게요. 같이 명절 보내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다음에 보자.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다음에 보자.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들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아주버님들 대답은 똑같았죠. 형들이 어머니 쉬셔야 한다고 이번 명절에 모임 안 한다고 하더라. 그냥 조용히 보내시게 해드린 게 좋겠다고. 결국 추석에 시어머니 얼굴을 못 뵀어요. 명절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 환하게 웃으시며 맞아주시던 분이셨죠. 밥 차려놓고 기다리시던 분이셨어요. 지금은 한마디 하시기도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너지고 계신 것 같았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봤죠. 휠체어를 탄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관리소장님 아들입니다. 정승우라고 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한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와 남편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관리소장님 아들이라니 예상 못한 방문이었죠. 아, 네, 들어오세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할게요. 저 휠체어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남자가 휠체어를 현관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일부러 죽였다는 그 소문 퍼뜨린 게 이 집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들분들이 그랬다고 들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형들이 그랬나 봐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남자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 다 거짓말이에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요? 보험금 타려고 사고를 냈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근데 맞은편에서 졸음 운전하던 레미콘이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 사고 때문에 어머니는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저는 뒷좌석에 있었는데 허리뼈가 부러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운전대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평생을 자책하면서 사셨어요. 아내도 잃고 아들은 장애인 됐다고 자기 탓이라고 평생 죄인처럼 사셨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분한테 살인자 누명을 씌워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소문 퍼뜨려서? 남자가 소매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관리소장님 아들이 돌아가고 저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야.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렇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졸음운전 당한 피해자를 살인범으로 만들다니. 진짜 미쳤어.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당장 모시고 와야 해.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 좋아하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거짓 소문에 시달리고 이대로 두면 안 돼. 지금 바로 가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일어나서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자. 엄마 데리고 온다. 저희는 차를 타고 아주버님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달렸죠.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둘 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죠. 큰아주버님이 서 계셨어요. 저희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왜 왔어? 연락도 없이. 엄마 보러 왔어. 들어갈게. 남편이 아주버님을 밀치듯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실 구석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몇 달 사이에 뼈만 남은 것처럼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눈이 푹 꺼지셨고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죠.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햇살처럼 따뜻하시던 분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드셨어요. 저희를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못하셨죠. 어머니, 모시러 왔어요. 저희랑 같이 가요. 큰아주버님이 저희 앞을 막아섰어요. 뭐? 데려가긴 어딜 데려가. 엄마는 우리가 모시기로 했어. 너희는 상관하지 마. 형, 비켜. 엄마 저 꼴이 되도록 모신 게 형이야? 이게 모시는 거야? 학대하는 거지? 뭐라고? 야, 재민아, 네가 지금 형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거실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저는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저기 앉아 계신 어머니 상태 좀 보세요. 몇 달 만에 저렇게 되셨어요. 뼈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밥은 제대로 드신 거예요? 저게 사람 대접받은 얼굴이에요? 이게 아주버님들이 말하는 효도예요? 이게 모시는 거냐고요? 어머니 굶겨 죽일 셈이었어요? 큰아주버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둘째 아주버님도 아무 말 못하고 서 계셨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들이 퍼뜨린 그 소문 다 거짓인 거 알고 있어요. 관리소장님이 아내 죽였다고요? 보험금 타려고 사고 냈다고요? 진짜가 뭔 줄 아세요? 졸음운전하던 레미콘이 소장님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소장님이 피해자라고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요. 그 사고로 아내를 잃으셨어요. 현장에서 돌아가셨대요. 소장님은 운전대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30년 넘게 자책하면서 사셨어요. 매일 밤 악몽 꾸면서 내가 좀 더 빨리 피했으면 하면서 후회하면서 사셨대요. 그런 분한테 살인자 누명을 씌운 거예요. 아주버님들이. 아주버님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장님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휠체어 타고 와서 눈물 흘리면서 물었어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냐고.
왜 살인자로 만드냐고요. 그 사람 다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그 사고 때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날 이후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을 산 거라고요. 엄마 잃고 다리 잃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남의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저희가 무슨 낯으로 쳐다봐요? 큰 아주버님이 입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끊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들, 진짜 걱정한 거 어머니 행복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행복하든 말든 관심도 없었잖아요. 진짜 걱정한 건 어머님 재산이잖아요. 그쵸?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재산 나눠야 될까봐 무서웠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살인자 누명 씌워서 쫓아내고 어머니는 가둬놓고 굶기다시피 한 거잖아요. 평생 아주버님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분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시면서 아주버님들이랑 남편 셋 다 키우셨잖아요. 그렇게 희생하신 분한테 돌아온 게 고작 이거예요? 감금하고 굶기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살인자 누명 씌우는 거? 이게 자식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주버님들이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할 말을 잃은 듯 멈칫하셨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앙상했어요. 뼈밖에 안 만져졌죠. 어머니, 가요. 저희랑 같이 가요. 여기 어머님이 계실 곳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드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남편이 아주버님들 앞에 섰습니다. 형들, 나중에 연락할게. 오늘은 엄마 모시고 간다.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셨어요. 처음 며칠은 밥도 잘 못 드시고 누워만 계셨죠. 저와 남편이 정성껏 챙겨드렸습니다. 조금씩 살이 붙으시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셨어요. 관리소장님도 얼마 뒤 복직하셨습니다. 남편이 관리업체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했거든요. 그 소문이 거짓이었다는 것도 알렸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관리소장님이 아파트 화단을 나란히 거닐고 계셨어요. 처음 두 분을 봤을 때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께서 예전처럼 아침마다 꽃단장을 하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 바르시고 옷매무새 다듬으시고 찬압 들고 현관문 나서시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우시던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나이 순서가 아니구나. 60이든 70이든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구나. 가슴이 뛰면 그게 사랑이구나. 사랑의 늦은 나이란 없다. 가슴이 뛰는 자 사랑하라.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두 분이 화단에서 꽃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소장님이 시어머니한테 작은 꽃 한 송이를 건네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수줍게 웃으시며 받으셨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